네,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시선 집중의 실세 작가이십니다. 더막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내 작가 네. 더막가입니다. 네. 실세는 전혀 아닙니다. 뭘 하냐? 지금 대놓고 실세짓 하고 있으면서. 네. 핑크로즈님이 네.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 주부인데요. 네. 아침 출근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네. 아주 지극히 정직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프로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칭찬해 주셨고요. 해안이 있으십니다. 니차도 기아님. 예. 리차드가 아니라. 니차도 기아. 네. 요사이 유일하게 듣는 시사 프로. 오, 예. 감사합니다. 네. 탁월한 선택이시고요. 팡팡님이 더막가님 시선 집중 검색해도 바로 실시간이 안 나와요. MBC 라디오 클릭해서 들어가야 실시간이 나옵니다. 좀 불만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이 번거로우시다면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띵동띵동, 네.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랑자님이 저도 왔어요. 딱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네. 네, 방랑자님이십니다. 제이비님이 불러주셔서 네. 더 영광이실 것 같고 음. 다솜이 엄마님이 조정은 의원님 좋은 공부 가르쳐 주세요. 벌써 손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미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옆에서 계속 웃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데이지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오셨나 봐요. 조정은 의원님 가르침을 주세요라고 네.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지금 본방에서도 사실 영업손실보상법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빠르면 4월, 늦어도 4월에는 지급을 하겠다.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일정표를 제시를 했는데 많은 의견이 그때 왔었거든요. 이거 잠깐 소개하고 네. 손님과 대화를 나눌까요? 네. 팡팡님이 IMF 때 대기업들한테 연락에 풀어줬는데 이제 국민들에게는 풀어주면 안 되는 거니? 그게 기재부의 논리니? 네. 화를 내주셨고 네. 멋있저잉님 똑같은 얘기예요. IMF 때는 금융권 기업들한테 그때 당시 돈으로 150조 넘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재정 건전성을 따지고 있으니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깝나 보죠? 닥터케이님 부자는 대폭 증세에도 지장 없이 잘 산다. 네. 서민은 제발 부자 걱정하지 말아라.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 보편 지원, 선택 지원 모두 해라. 네. 최성진님 답답한 건 대통령의 의지가 자영업자 재난보상금 지원할 마음이 있으면 기재부 장관을 교체했어야지. 대통령이 마음이 없는 게 확실하다. 이석기님 민주당 솔직해집시다. 협력 이익 공유 타령하지 말고 코로나 임시 증세로 접근합시다. 네. 이런 얘기해 주셨고 네. 벤토리배님은 기업들이나 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제대로 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현님 자발적이라는 출발부터 꽝이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이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의원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는 우리 또 그 촌철님들이 이미 딱 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서서를 길게 늘어놓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바로 들어가죠, 의원님. 아무튼 영업손실보상제가 이제 법제화되는 가닥은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었잖아요, 선도적으로. 일단 반기시는 입장인 건 맞죠? 예, 그렇죠. 지난 7일에 제가 아마 출연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선 집중에. 금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예, 네. 그 짧은 인터뷰였지만 그 파급 효과 효과를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이어서 김두관 의원님, 그다음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등께서 네, 이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정석인 총리께서 그렇죠. 하셨고요. 네, 저희 인터뷰에서 이제 그 확 이제 달아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100가지 그렇죠. 주장과 제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좀 이게 이제 그 논의가 조금 전에 백가쟁명식이라고 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잖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약간 좀 중구난방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 일단 논의가 전개되는 양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된 지 한 8개월 돼가는데요. 네. 국회의원들이 촉이 빠르더라고요. 잠깐만. 된다 싶은 거는 바로 이제 발 담그는 겁니까? 그 전에는 쳐다도 안 보다가 된다 싶으면 그걸 느끼셨어요? 예, 그럼 의원님 그 의원실로도 연락 많이 옵니까? 네. 뭐라고 연락이 와요? 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네. 의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부하러 갑니까? 네, 그리고 법안에 이제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꼭 공동 발의해달라고. 근데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네. 또 지난 주말부터는 이제 총리실과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난 주말에? 네, 지난 주말. 그러면 또 저희 인터뷰 금토 총리께서 저희 인터뷰 하고 난 뒤 바로 직후인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정책을 지금 제안하기보다 또 총리님께서 기재부 장관님 팔 비틀어서 돈 얼마 마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가 영업 제한, 집합 제한하는 게 지금이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찌 보면 재난의 시대 시작인데요. 그래서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총리님께서. 그래서 저는 4가지 원칙을 좀 제안드렸고 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가지 원칙이라고 하면. 예, 살짝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례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구장도 다 같은 당구장이 아니고 헬스장도 다 같은 헬스장이 아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왜 업종별로 똑같이 지원하냐. 내 가게는 당구대가 몇 개고 저기는 몇 개밖에 없는데. 근데 결국은 이 피해에 대한 비례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죠. 예, 국민들의 정서에 비례적이어야 된다. 결국은 매출 기준, 순이익 기준 같은 이게 뭐 당구장이든 헬스장이든 노래방이든 자기가 받은 피해만큼 보상해 주는 거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솔직해져야 된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 우리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대 토지 보상은 거의 애국심으로 퉁치려고 했었죠. 거의 그 퉁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강제로 가져간 그렇죠. 그런 성격도 있었죠. 강제 보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시가의 이주 비용의 심리적 보상까지 합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수용될 땅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국가가 가능한 이거 한번 주고 재정 거덜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적시성.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 가서 부의금 내는 게 아니라 입원한 분들 입원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한 즉시 주는 적시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도 비록 정치를 하지만 이거는 정치의 영역에 맡겨두면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힘자르게 하고 이번에 50만 원 주자, 저번에 100만 원 주자. 이제 오히려 이제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예. 바꾸 더블 가죠. 네. 바꾸 더블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좋은 정치이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법과 제도화를 만들자. 그래서 4가지 원칙을 먼저 정치권에서 동의하고 하나씩 제도화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지금 4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라붙는 몇 가지 좀 추가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 감당 가능한 그 규모 안에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기재부 같은 돈 없다고 지금 손살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재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는 기재부 부총리께서 국간직이 국민이 맡긴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본인이 분명히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이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불이해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네, 국간직이 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조선시대 왕조의 호조 판서 같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세금을 거둬들이고 네. 왕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건데요. 민주주의 시대의 소위 재무부 장관, 기재부 총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좋은 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죠, 아실 거고요. OECD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채 수준이. 근데 그 동전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 국가 부채만 좋은 거군요. 국가 부채는 지금 안전하게 갖고 있고 가계와 기업은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면 부도 위기, 개인 파산 위기에 처할
시민들과 기업들이 천지입니다. 자, 이걸 보고도 국간을 지켜야 된다. 그럼 언제 재정이란 것은 확장이 있고 긴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는 확장하고 이제 남으면 긴축하는 건데요. 지금 이분은 총리님께서는 지금 무조건 감축 긴축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서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은 내일 망할까 모레 망할까 고민하고 있고 기업들은 기업 부채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현실 인식이 정확히 된 건가? 근데 오히려 기재부는 얼마 전에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거 도입하겠다고 아예 딱 오히려 더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뭐 GDP의 뭐 60%였나요? 네. 해서 넘으면 안 된다라고 OECD가 지침 줬으니까 우리도 준칙만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인데 국가부채만 양호하다. 그렇죠. 뭐 여기서 사실 뭐 답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네요. 그렇죠. 기업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우리 선배님들 저는 이제 우리 형님들 누님들 세대를 보면 네. 선례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맞아요.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서 OECD 국가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다. 근데 왜 아직도 선례 없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OECD 사례를 언급하지 않으면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교육개혁 OECD 이렇게 해. 보건개혁 OECD 저렇게 해. 근데 우리 문제 OECD 이제 답 없거든요. 근데 또 OECD에서 그런데 OECD 1등 안 좋은 걸로 1등 달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자살률, 그러니까요. 우울한 거, 네. 남녀차별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OECD를 금과옥조로 삼으면 일단 그거부터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OECD를 넘어서 네. 세계의 우리나라의 방역 같은 그런 좋은 경험들 세계에 이제 퍼뜨릴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형님들 선배님들 다음 세대인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OECD 사례 없어? 그래? 한번 해보지. 저는 이런 자신감이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 여러분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아까 또 적시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또 솔솔 나오니까 소급 적용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소급 적용이라 하시면 이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합 금지 업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거는 보상 안 해준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20년 거는 아니죠. 2020년 아직 그 세무 보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5월달이지 않습니까? 네. 납부가 그 전에만 법을 만들면 지금 소상공인들 많은 분들이 지금 보상을 꼭 100%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다양한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좀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제시 좀 해주세요. 어떤 그렇죠.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에게 어떤 가게에 제시할 게 100이다. 네. 피해액을 100으로 계산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낼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그렇죠. 세액공제, 소위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 그다음에 그 뒷팀목 대출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버팀목 대출 줬죠. 버팀목 예. 대출. 예. 그 일부를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 네, 어차피 국가가 갖고 그렇죠. 있는 부채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네, 그 예. 돈이 그 돈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5월에 부가가치 신고해야 되는데 예. 그 부가가치 신고의 일부를 삭감해주겠다. 보상의 일부로. 그래서 다 그냥 현금, 소위 캐시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가능한 재정, 왜냐하면 지금 2021년 예산 짤 때 이거에 대한 그 개정을 잡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현금 외에 다른 정책들을 통합할 수밖에 없고 예. 향후에는 이런 거죠. 옛날에 신도시 재개발 만들 때 토지 보상 수용금 예산에 안 잡으면 정부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배상금 얼마 줄 건데 땅 얼마 수용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재난의 시대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 예산은 영업 제한, 집합 제한에 대한 예산을 일정 부분 예비비 또는 기본비로 잡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이 국면에서 세금 얘기는 극력 피하잖아요.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부유세나 사회연대에서 그러니까 신설하자는 목소리 그거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세금을 거의 그러니까 노터치 딱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인기 없으니까요. 인기가 없어서 네. 정치인에게 증세는
마치 미국의 대선에서 이제 미국은 재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당선되고 이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이 분위기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아니 그러면 세금 깎아주는 건. 세금 깎아주는 거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직접 지급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방안 중에 하나가 세금 깎아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이익 공유제 기타 등등 이것은 결국 증세를 가야 되는데 증세를 말하기가 어려운 애둘러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좀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이 정책에 좀 정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란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 만지면 이렇게 되고 저기 만지면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시스템인데 자꾸 이렇게 수동 조작하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증세논의나 다른 나라보다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워낙 그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그래서 국민은 그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맞습니다. 이런 불신이 깔려 있다 보니까 증세 얘기가 참 쉽게 꺼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제 홍익표 의원 할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목적세로 해가지고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부유세든 사유세에서 해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용도로 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런 세금 감정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어떤 뭐냐면 불식시키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말씀하시기에 이제 세금의 효용감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예산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내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이 세금 낭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나라 예산은 대기업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 대기업의 돈을 이렇게 이익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국가 예산을 대기업 연구 보조를 지원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상당 부분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목적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목적세도 저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누구에게 세금을 걷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정치권 일부에서는 뭐 플랫폼 기업 이번에 특히 돈 많이 반사 이익이란 말을 쓰시던데 네. 저는 반사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세금을 특별히 걷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냥 재정 정책의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재정 정책은 뭐냐? 돈 많이 번 부가 있는 곳에 과세하고 이걸 이전을 한다. 그렇죠. 복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정확한 부에 대한 과세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과세하면 됩니다. 플랫폼 기업들 올해 이익 많이 냈으니까 당연히 세금 많이 내겠죠. 뭐 세금 안 내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래서 자꾸 너 돈 좀 많이 벌었으니까 돈 좀 내라고 이렇게 그냥 땜빵식으로 땜빵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까? 네. 땜빵식으로 해나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 우리는 앞으로 부가 있는 곳에 과세하고 그리고 복지 정책을 좀 더 두텁게 할 것이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음엔 또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께 좀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재정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기재부하고 이래서 이제 국회가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좋게 표현해서 싸우는데 좋게 표현해서 좋게 표현해서 근데 밀리잖아요. 기재부한테 내공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재부 말빨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막 들이밀면 보세요 의원님 이래버리면 꿀 먹어버린다면서요 그냥. 그거 플러스 자기의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 그래요. 결국은 국회에서 그러니까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어떤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말로 관련해서 전문성과 이런 내공을 키운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재부를 어찌 보면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전통적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보다도 예산의 승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왕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한테 세금을 걷어가는 건 좋다. 어떻게 쓸 건지 나한테 허락받아라. 이거였거든요.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 국회는 국회 기능의 반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경제가 워낙 복잡계이다 보니까 조세 문제, 재정 문제 하나하나 전문적 영역이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왔다 갔다 어쩌면 임시직이지 않습니까? 저도 4년 임시직을 시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의 영역에서 보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의원을 하든지, 두 번째는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서 기재부의 주장과 이런 거의 허점들과 맹점들을 지적하는. 누가 그 구조를 한번 지적을 하던데 저는 뭐 100% 공감을 했던 게 지금 행정부 우위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각종 연구기관은 전부 다 행정부 산하로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기서 나오는 말발과 논리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행정부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회 밑에 뭐 있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이론이든 데이터든 이걸 제공하는 풀이 없다 보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보다 큰 그림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중심의 사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주연, 네. 소위 프리마돈나를 하고 싶어합니다. 네. 저는 이런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내에서도 저도 대학 친구들, 동료들 기재부 안에 있는데요. 네. 자기들이 세상을 이끈다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포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사회를 이끈다. 네. 결국은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손에 달렸다. 그렇죠. 예. 좋게 보면 책임 의식인데 음. 이제는 한 영역의 전문성이 기재부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만들까는 플랫폼 기업주에게 물어봐야지. 그렇죠. 기재부에서 규칙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주도의 상장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 멘탈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가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 계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자, 한번 우리가 그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반출을 해보면 처음에는 개념도 막 뭐 재난 기본 소득이다 뭐다 해갖고 개념도 많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래서 기본 소득을 도입한다는 얘기로 갔다가 잠깐 또 쏙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뭐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가네 보편으로 가네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영업손실 보상제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조금씩 결은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뭔가가 질서 있고 체계 있게 논의가 돼가면서 국민적 이 어떤 이 그 공론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뭔가 좀 만들어진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과는 사과고 딸기는 딸기인데 네. 어쩔 때는 사과가 딸기 같기도 하고 네. 딸기가 마구 대추 같기도 뒤섞여요. 하고 마구 뒤섞입니다. 네.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소위 일타 강사님들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깔끔하게 개념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뭐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흥분에 흥분, 네. 감정에 감정을 섞는 건데 네. 자 보상은 보상이고 네. 지원은 지원입니다. 그렇죠. 네, 보상에 대한 거는 피해액에 따라서 해준 국가의 채무죠. 그렇죠. 네, 이건 뭐 헌법에 있는 거니까 얘기 끝. 음. 우리 법에 만드는 당연히 국가의 채무. 지원은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재정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기업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 준다고 특정 당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법인세 감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웃겼죠. 왜냐하면 낼 세금도 없는데 내가 좀 세금 좀 내보고 싶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법인세 깎아드릴게요. 이게 옛날 방식 재활용이거든요. 법인세는 거 영업이익이 난 기업이나 내는 세금이죠. 그렇죠. 이익이 1이라도 있어야 뭐 그거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매출이 0인데 네. 법인세 깎아줄게 이게 옛날 거 그냥 재활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공부를 안 한다. 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상은 보상이다. 이건 보상의 문제, 선별이고 뭐 보편이고 없지 않습니까? 피해 안 당한 사람들에게 다 보상해줄 필요 없는 거고. 그럼요. 지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는 거다. 지금 우리 시장에 부족한 물건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땐 전복을 대접받으면 아주 귀한 대접이었는데 전복. 네. 해산물 전복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맛있는데. 맛있죠. 네. 근데 전복 먹었다고 나 오늘 정말 대박 났어라는 분도 있으시지만 요즘 하나에 1,000원 이러던데. 그렇죠. 많이 흔해졌죠. 양식이 뭐. 옛날 10,000원이었습니다. 옛날 물가로. 음. 그래서 시장에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결국은 수요가 없다. 이 우리 경제 정책의 주요 방향은 결국은 수요 자극이다. 예. 그러면 이제 백가쟁명으로서 수요 자극을 어떤 방식이 가장 좋냐라는 건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아까 이제 홍익표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업손실 보상을 2월 안에 입법해서 3말 4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퍼뜩 들었던 게 뭐냐면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이 성공을 해서 좀 이게 누그러진다면 4월쯤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업손실 보상금을 4월 초에 지급한다면 결국 이거 하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돼지꼬리 2개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퍼뜩 들었거든요. 결국 이 그림으로 가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뭐 여당의 그 수뇌부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과는 사과고 딸기는 딸기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보상의 트랙은 보상의 트랙으로 진행하는 거고,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트랙은 경제 활성화시키는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이건 욕먹을 각오로 하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남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국간을 먼저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걱정을 하는 이런 어찌 보면 그 미덕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어떤 정책 집행에서 여론 환경에는 또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남 걱정해 주는 거요. 네. 국간 걱정해 주는 거.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미덕이다. 세계은행에서 여러 나라 가봤는데요. 네. 자기 나라 국간 걱정하는 국민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더라고요. 과장 아니십니까? 진짜입니다. 진짜로요? 유럽에서 네. 막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1,000유로, 2,000유로 준다고 했을 때요. 좋다 그러고 일부에서 국가 어떻게 되냐? 그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진짜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진짜 그렇게 나오냐라는 질문 자체가 신선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꾸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책을 얘기하면서 나라 국간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저는 이런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저는 양극화라고 보거든요. 이제 각자 도상의 사회, 그렇죠. 동종 교배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금 내놓지 않겠다. 97년 내가 금 내놔 봤는데 그렇죠. 맞아요.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고 맞아요. 국가가 이렇게 돼버렸다. 다시는 내놓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성공, 국민 봉사는 국민의 선택이지 거의 뭐 국민의 당연한 도리처럼 여기지는 그렇죠. 거의 몇십 년 동안 계속됐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영웅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국가는 개인의 삶을 도움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명백한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이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서울시장 출마 고민하고 계세요? 더 준비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네. 제안을 하시고 전화를 하셔서 네. 전화를 어쩔 땐 꺼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꺼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귀에 이 얘기 저 얘기가 들어오면 막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버스를 잡아 타고 서울을 한 3시간, 4시간 버스 타고 돌았습니다. 오. 저는 이번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보궐선거를 하게 된 서울의 경우 말씀해 주시니까 예.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부끄러웠죠. 정치 신인이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그 때문에 수백억의 혈세를 써서 겨우 12개월, 14개월짜리 시장을 뽑아야 된다는 그 현실도 부끄럽습니다. 예. 이 부끄러운 선거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정치인들의 책임인데 예.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주장들이 허합니다. 어떤 후보가 12개월, 14개월 만에 65만 채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조각도 아니고 레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허무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이것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네. 내가 왜 65만 채가 필요하냐. 이런 아직도 이 공급자 중심의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나오신 분들,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다들 훌륭하죠. 예. 저보다 많은 선배님이시고. 근데 아직도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라면 그 이름. 네. 아직도 땡땡땡, 아직도 땡땡땡. 이름값 하나로 그냥 간다. 예, 마치 그 혹시 21 아십니까? 그룹 21.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네. 2011년에 21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그 그룹 2016년에 해체했습니다. 네. 네. 아직도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 듣는가 출마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아니 저는 의역한 거예요. 의역. 네, 정치의 영역에서 해석의 영역은 항상 있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이 어디가 가장 아픈지,
과연 서울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러면 외람되지만 제가 까놓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지금까지 다 까놓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당세로 보거나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당선을 그러니까 희망하면서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이 만약에 출마를 고민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출마를 결심을 한다면 그 출마의 목적은 뭘까요? 출마의 목적은 당연히 당선이고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듣보잡이었거든요, 별명이.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상당 부분 듣보잡인데요. 네. 이런 거죠. 음. 마치 우리나라 기업, 우리 경제, 대한민국 경제에는 대기업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대전환은 정치 벤처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상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몇몇 당에서 고민은 상장 이미 하셨는데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 고민하시는 거고요. 오. 저희는 지금 상장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파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대의 정신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고요. 예. 저희가 해왔던 역할들 조금 굳이 자뻑을 하자면 아젠다 세팅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뉴딜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기본소득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또 지난달부터 주 4일제 노동에 대한 담론을 만들었고요. 주 4일제. 예. 그래서 아젠다 세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모멘텀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이제 뭘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름값으로 그냥 들이미는 분들이 이런 네.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갖고 얘기하면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야 공이 후보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가 될 거라고 다들 해서 공약으로 지금 앞다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약의 어떤 타당성 이런 거 빼고 공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을 뭐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부분은 부동산은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공공재다. 예. 어떤 부분은 시장 낚여야 되고 강남 상구는 맨하탄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끝났다. 어느 나라도 이런 데는 있다. 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은 과연 무엇일까? 네. 저는 이것은 시장이지만 공공성이 아주 강한 시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중요합니다. 예. 많은 젊은이들이 연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연끌을 할까요? 그리고 왜 분노할까요? 자, 다 앞으로 아파트로 돈 벌면 안 되라고 말하시는 그분들은 주택 청약으로 인해서 노동소득으로 절대 벌 수 없는 소득을 버신 분들이에요.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죠. 한 번쯤 두 번쯤은 다 당첨된 분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 갔을 때 그 집이 잘 사는지 물어보면 너 초중학 고등학교 때 몇 번 이사했어 물어보면 됐어요. 이사 많이 하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가 군인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자, 이런 혜택을 누린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제 아파트로 돈 벌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죠. 욕먹을 얘기죠. 사실. 욕먹을 얘기죠. 예. 그런 기회를 어떻게 적정하게 유지해 주면서 왜냐하면 우리 후배 세대분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평생 노동소득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좋은 시대 태어나서 돈 벌었고 아파트 한두 채는 갖고 있지만 미안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받아들일 수 없죠. 네. 이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또 태릉에 골프장 까서 아파트 친다고 강남 3구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이 가지 않습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살고 싶은 선호지 좀 거칠게 얘기해서 1급지가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1급지로 가고 싶어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그 욕구 욕망을 이걸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선순환시킬까 현실에 기반한 정책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의하면 말이야 토지는 공공재야. 아파트는 돈 벌면 안 돼. 이걸 밀어야 돼. 밀어붙이면 될 거야. 이래서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시민이 원하는 주택 이런 개념으로 세대 공평성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대 공평성 플러스 주택 청약에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예요? 혼삼입니다. 혼삼? 혼삼. 혼삼은 뭐예요? 1인 가족, 혼자 사는 삶. 혼삼. 예. 예. 왜냐하면 서울시의 1인 가족이 33%고요. 네. 1인 2인까지 하면 54% 가까이 되는데요.
혼삼은 주택 청약이 죽었다 깨도 맥시멈 최대가 30점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연말소득공제에 누를 게 없죠. 예. 혼삼에 대한 역차별이거든요. 이분들이 서울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의 정책 아직도 없습니다. 주택 청약은 남나라 얘기죠. 이런 역차별적인 거를 왜 못 볼까? 그냥 시민을 그냥 800만 유권자로 그냥 퉁으로 치는 겁니다. 그냥 평균치만 내 가지고 한 분 한 분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격차와 차이들이 보이죠. 그러면 정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역세권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건 그런 그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안이라고는 평가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살게 해주는 거지 돈 버는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 돈 버는 기회는 4인 가족만 가져야 될까요? 로또 청약, 로또 분양은 왜 4인 가족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변두리에다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뭐 청년 주택을 짓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 주택도 쉽게 그러면 이제 그 1급지 그래서 이런 데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럼 또 이제 또 형평성 문제는 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탈락한 청년과 네. 당첨된 청년으로 갈라질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결국은 공급이 확장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서울은 질 땅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그 내곡동에 아니죠, 보금자리 주택 서초점 끝자락에 과천과 붙어있는 세곡동인가요? 세곡동. 예, 예. 동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짓고 대단지를 짓고 나서 저 이제 땅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땅이 없는데 계속 재분양만 할 것인가? 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을 꽤 오래 해왔고요.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그 시대전환 이제 문 닫고 시대전환을 두고 네. 정치벤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치벤처입니다. 상당히 네.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젠다를 던지고 네. 거기서 어떤 정치권이 어떤 반응하게 만들어 들어가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한다. 기회를 열어놓고 들으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제 진행자의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더마카 좀 그 진행 과정에서 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왔죠. 네, 촌철님들 받은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조 의원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전에 나빴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비타민 N님, 네. 조 의원님 첫 행보가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기자회견 하셨죠? 박신구님, 경제부총리로 보냅시다. 잠깐 응원합니다. 보좌진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그 저기 요번에도 뭐 비서진 공천인데 뭐 엄청나게 몰렸다면서요. 예, 뭐 조회수가 7,500, 7,600 이미 마감했는데 계속 조회수만 느네요. 오 그래요? 네. 아직 채용 결과는 안 나왔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원조에 들어가서 자꾸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의원 비서관들은 신원조에 저거 거쳐야 되는 거죠. 국회에 들어오시려면 그렇죠. 국회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 전에 이제 보도 나온 거 이제 그 하대 안 하고 다 존대 쓰고 이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첫 번째는 그만큼 일자리 시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이 개명의 말씀. 네.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저희 의원실이 좀 시끄럽고 버글버글합니다. 지나갈 때 소리가 나면 항상 저희 의원실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만큼 층간소음의 주범이군요. 층간소음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세 분의 보좌진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생각을 접습니다. 오호, 그래요? 예.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아니요, 살아보니까 저를 믿으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의 조언을 듣고 따르는 게 낫다라는 생각까지는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들이 자기 의견들이 반영되니까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하는 방입니다. 저희 방 춥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이 한 분 저 방에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코를 킁킁 대시면서 야, 이 방은 공기가 자유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유롭고 춥지. 1인 정당인데 네. 당연히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생각들을 발신하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9개월의 의정 활동을 나쁘지 않게 봐주셔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막 보좌진들이 이런 방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경험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서울 시민으로 넓어지면 되겠네요.
그죠? 네, 뭐라고? 자꾸 몰아가시네요. 네. 직업병. 네. 네. 예. 그냥 전문가 계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빛과진실님이 목소리도 좋고 괜찮은 의원 발견했다, 반갑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뭐 이런 네. 칭찬 댓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를 칭찬해주는 분도 계셨어요. 오. 이맹호님이 시선 집중 제일 잘한 게 조 의원님 인터뷰에서 정부나 정치권에 환기시킨 게 신의 한 수였다. 네, 그리고 빈실버님. IMF 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IMF 때 국민들은 월급도 삭감했죠. 삭감은 막 하고 지원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루나킴님 세금으로 국민 돕는 건 싫고 실천력 없는 자발력으로 국민 꼬시는 중 우리가 바보냐? HYK님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인 인간의 선의에 기대하는 대책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해주셨고 슈가애플님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기재부 한심하다. 홍익인간 이념을 그 실천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예. 김용원님 네.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배부른 고위 공무원이 민생을 다루니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지요. 네. 김대홍님 세금 납세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까나? 세금은 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전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었던 게 네. 기재부가 원래 계산기도 좀 두들기고 나라 정책을 좀 해야 되는 게 이들은 또 이들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불만, 볼멘 소리를 또 낼 법도 한 거예요. 그렇진 않나요, 의원님? 그건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국관직이 자기 설정의 문제가 뭔지를 지적을 그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결국은 공무원이 뭐냐라는 생각으로 귀결되죠. 공무원이 무엇이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욕 먹고 몰매 맞을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의 삶이 편하면 이건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의 삶보다 예. 세금 쓰는 사람의 삶이 안락하면 그 사회는 위험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조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 민생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월급, 연금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예. 월급 임대료 어떻게 낼까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마당에 사기 진작해야 된다고 공무원 월급을 올려버리고 그것도 연금에 연동되는 기본 수당을 올려버리는 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삶의 서사는 보지를 못하고 대차 대조표만 보면 거기서 잘못된 영혼이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명언이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차원에서도 다 노량진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공무원이구나. 근데 공무원이 가장 인기가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구글이 나오고 어떻게 아마존이 나오고 어떻게 혁신기업이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더마카 계속해 주시죠. 네, 엘마타님이 그래서 의원님들 월급 반으로 안 하실 거냐? 의원님들부터 솔선수범하셔라. 네. 그리고 김승찬님은 혹시 소상공인 보상이나 재난지원금 외에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방안 네. 없나요? 제 월급 내기도 저도 공무원 삭감 얘기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반응이 있었죠. 네. 많은 걸 느꼈고 당연히 저는 정치인이 자기 말을 할 때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상황이 아니면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이후에 저의 월급의 어느 정도 부분을 계속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보좌진 중에 한 분도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자발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국민연금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국민연금을 뭐 부동산에 넣자는 생각도 있으시고 이럴 때 써야 되지 않나라는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담론이고 국민연금과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 연금에 대한 문제는 어쩌면 이제 기본소득 담론이 넘어가야 될 가장 큰 산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밖에 나가서 대접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있지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VVIP 대접을 받는다고. 왜냐하면 그렇죠.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투자 큰 손이죠. 큰 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여를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시민들이 집을 살 때 자기가 낸 국민연금을 기초 보증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오. 그럴 만큼 국민제도, 국민연금이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것만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인식들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은 시한폭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드려야 되는데 또 이런 담론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예. 현님, 민주당에 그냥 남아 있으셨으면 어떠셨을까요? 잠깐만. 민주당이 지금 요거를 제대로 못 끌고 가고 있는 답답함에 이런 조 의원님이 민주당에 계셨다면 민주당이 좀 더 추진력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더불어시민당 후보셨으니까. 예, 저는 예인선 역할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저는 뭐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다른 여러 정당 분들하고 아주 거침없이 격의 없이 잘 지냅니다. 다만 시대 전환이 창당하는 그 목적이 생활 진보 그리고 생활인들에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희 같은 작은 벤처들이 기업에 합병되면 네. 그냥 그것으로 하루 뉴스지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진보신당이 스스로 이제 등대 정당이라고 이제 자기가든가 존재 이유를 비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예인선 정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인선 정당은 등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니까 예인선은 등대는 그 자리에 있지만. 예인선은 방향을 보고 가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마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오하이오, 그다음에 미국 메릴랜드, 그다음에 에오박 하우스 어디선가 국내 어딘가의 에오박 하우스에서 네, 함께 거긴 들어주신 그건 지명은 아닌 거 같고. 네, 지명은 안 주셨고 그냥 에오박 하우스에서 네. 수정 작업하시면서 듣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촌철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많이 흘렀습니다.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재미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격이 없이 이야기하니까 더 좋죠. 예, 네, 종종 살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털린 느낌이 들지만 뭐 출마한다는 아니, 뭐 매력도 많이 발산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단막가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